대한민국이 서해바다에서 쓰레기를 인양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7월 5일을 기점으로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일명 천리매령의 공식적인 인양작전을 종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천리매령에 탑재되어 있었던 만리경 1호 정찰위성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분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잔해를 수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바로 직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천리매령의 잔해를 빼앗으려드는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펼쳐진 36일간의 인양작전이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회수된 만리경 1호를 두고 쓰레기라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서해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주궤도에 돌입한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개를 정상 분리, 이 중 6번째로 사출된 도요셋 3호를 제외한 모든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이 첫 번째 과학관측 로켓 KSR-1의 발사에 성공한 이래 고작 30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였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 로켓 발사국이자 미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과 함께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7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순간인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나로호가 전 세계 우주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력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정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 영역 개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누리호 3차 발사 5일 만인 지난 5월 31일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자체 개발 우주 발사체 천리매령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해상으로 발사된 천리매령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발사 직후 폭발하면서 대한민국 어청도 인근 200km 지점에 추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우주과학자들이 몇 명이나 처형당했을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입맛이 써질 정도인데요. 심지어 북한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치열한 인양작전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천리매령 을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즉 천리매령의 주탑재 위성인 만리경 1호가 군사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쓰레기 수준의 정찰 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은 군사 비밀을 이유로 만리경 1호 잔해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장비 내역이나 부품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정상 수준인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으로 잔해를 분석한 정보조차 북한에 넘어가면 우주발사체 개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만리경 1호에 대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만리경 1호 잔해에서 광학 카메라 등 정찰 위성의 핵심 부품이 인양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천리매령을 발사하기 직전 지난 5월 17일 공개한 선전 자료를 보면 만리경 1호로 추정되는 정찰 위성의 실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만리경 1호가 4개의 태양 전지판을 부착하고 이면에 노란색 단충 방막 단열재를 감싼 육각기둥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경통 2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사람의 눈과 비교하자면 경통은 안구 그 자체와 비슷합니다. 그 내부에 시신경 역할을 하는 광학 카메라 및 각종 광학 부품들, 각막처럼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와 거울 등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런데 확인된 만리경 1호의 경통은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경통이 길수록 더욱 고해상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500에서 600km 수준의 통상고도에서 운용되는 적어도 정찰위성이라 할지라도 군사정보 수준의 고가치 정보를 습득하려면 만리경 1호보다 경통이 훨씬 길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토위성 1호의 경우 중량만 500kg에 높이는 2.8m를 훌쩍 넘는데요. 반면 만리경 1호는 중량 300kg, 총장 1.3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꼬마 위성으로는 기껏해야 구글맵 같은 상업용 위성만도 못한 해상도가 한계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만리경 1호의 해상도가 지난 2022년 12월 북한에서 공개한 정찰위성 촬영사진 수준의 저해상도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정찰위성이 대한민국을 손바닥 익듯 들여다보고 있다며 서울특별시를 포함 수도권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 촬영 이미지가 수준이 떨어지다 못해 가소로울 지경이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북한의 정찰위성이 대충 어디를 촬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정작 사진의 해상도는 20m급에 불과했습니다. 즉 가로 세로 20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할 만큼 흐리멍텅한 사진이라는 건데요. 이쯤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 파악할 수는 있어도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1999년 발사한 아리랑 1호의 해상도가 6.6m라는 걸 감안하면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군이 발표와 인양정보, 사전에 북한이 공개한 자료들을 종합해 만리경 1호의 해상도 또한 10에서 20m급에 불과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착하기 위해선 못해도 최소 0.5m급의 해상도와 정보를 지상으로 송출할 수 있는 통신체계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한번 언급했던 대한민국의 국토위성 1호의 경우 흑백 0.5m, 펄러 2m 이하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김일성 광장 사진을 보면 이게 진짜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지형지물뿐만 아니라 마치 드론으로 촬영한 것처럼 인민대학습당,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평양 제1백화점 등을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북한과의 수준 차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일 정도로 엄청난 기술 격차인데요. 북한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주발사체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우주발사체와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왜 이토록 무리하면서까지 천리매령을 발사했나입니다. 지금 북한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6월 30일 광명성 4호가 마침내 추락, 소멸하는 바람에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궤도위성은 2012년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가 유일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궤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데다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죽은 위성인데요. 이는 결론적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눈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미사일은 모두 위성으로 포착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충 남쪽으로 동쪽으로 미사일을 쏜다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눈 역할을 하는 위성이 없다면 핵미사일이 아니라 그 어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를 쓰고 처참한 실력이지만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주발사체가 곧 탄도미사일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누리호를 발사하자 북한, 중국, 일본 같은 적성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 정도인데요. 특히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처럼 한 번에 여러 개의 물체를 분리하는 건 ICBM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르브의 기반 기술입니다. 미르브에 대해선 일종의 집속탄이라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여러 개의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기 때문에 하나의 로켓으로도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탄두가 끊임없이 궤도를 보정하며 비행하는 데다 더미 탄두가 체프를 뿌리는 등 기만책을 펼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미르브와 우주발사체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위성을 분리하는 기술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건데요. 당장 미르브를 개발한 미국조차 관련 기술의 첫 시작은 소울 이블스타라는 이름의 인공위성 동시분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더군다나 미르브는 ICBM의 고비용을 생각할 때 핵탄두가 아니면 사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누리호가 미르브 실험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것도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핵무기 개발의 사전 단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면 핵탄두 개발쯤이야 식은 죽 먹기인데다 미르보의 기반이 되는 위성분리 기술까지 습득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ICBM을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나마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재돌입 기술이 문제인데요. ICBM이 초속 9km로 자유낙하를 할 때 탄두는 최대 2000에서 6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따라서 탄두가 이 고온에 파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열차 폐막 특수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그 와중에 탄두의 재진입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정밀유도 제어 기술 등 고난이도 기술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그런데 누리호는 어디까지나 우주 발사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직 재돌입 기술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돌입이 우주 발사체와 ICBM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만에 하나 북한이 해당 기술을 확보한다면 우주 발사체인 청미르브 타입의 ICBM을 실험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꺼림칙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리인 걸 알면서도 우주 발사체 등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걸 인지전의 한 형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우주 발사체 시험이 대한민국에 북한을 건들면 큰일 나는 나라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공격 전략은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써먹어온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북한의 겁을 먹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얕은 술수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결국 그 이상의 막대한 무력을 보유하는 길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콧방귀 끼며 비웃을 수 있는 압도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